세계는 넓고 이슈는 많다. 목요일은 우리의 시야를 국제적으로 넓혀봅니다. 국내 뉴스, 국제 이슈 다 덤벼라. 지금은 글로벌 시대. 국제적으로 토크 가능합니다. 국제적으로 평론 스케일 어마어마합니다. 지글시 시작합니다. 군사 외교 안보 전문가 김종대 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네, 세계적인 평론 스케일입니다. 이승원 평론가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승원입니다. 네. 장마철 잘 보내고 계시죠? 오늘하고 고생 많이 했어요. 네. 네. 그렇습니까? 네. 고생하셨어요? 이 영혼 없는 얘기는. 알겠습니다. 나토 정상회담 이제 막을 내렸는데요. 한미일 정상회담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바이든 소원 성취했다. 바이든? 네. 바이든이 하고 싶은 걸 다 해줬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렇죠. 사실은 바이든이 한국을 초청한 거는 네. 저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뭐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판단이지만 나토에 초청한 것보다는 이 한미일 정상이 한 자리에 만나서 사진 한 컷을 찍기 위해서 네, 물타기 하기가 가장 좋은 장소가 나토 정상회담이었다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계속, 그리고 한국과 같이 앉으려고 계속 얘기를 했고 좀 생각을 했어요. 네네. 군사훈련도 같이 얘기하고 싶었고. 그렇었죠. 그러니까 한미하고 미일 간에 이제 각각 동맹 상태지만 일본과 한국은 뭐 아시다시피 이제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니네들은 싸우니 하면서. 그래서 이제 바이든은 사실은 한미일이, 그러니까 바이든 뿐만 아니라 예전에 오바마부터 이제 쭉 줄기차게 얘기했던 게 한미일이 친해져야지만 북한 넘어서 중국까지 같이 견제할 수 있으니까 안보 협력이라는 단어를 이제 쓰면서 계속 가까워져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계속 사이가 안 좋으니까 골치가 아팠던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5년 당시 지금 국무부 부장관하고 있는 당시 웬디 셔먼 그 머리 하얀 그 여자분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제 차관이었어요. 2015년에. 이런 얘기를 당시 했습니다. 정치 지도자가 과거의 적을 비난함으로써 값싼 박수를 얻는 것은 어렵지 않다. 네. 이러면서 이제 한국을 비난한 그런 워딩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당시 존 케리 국무장관도 역시 15년이었는데 한일 이제 역사를 극복하고 앞으로 좀 미래지향적으로 좀 나가봐 이러면서 이제 그 해 말에 있었던 게 바로 위안부 합의였습니다. 2015년 12월에. 그러니까 그런 흐름이죠. 바이든도 그 중심에 부통령으로 당시에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한미일이 하도 안 만나고 자꾸 싸우니까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사전 정지 작업을 아마 했겠죠. 한일 회담하고 그러니까 한미 회담하고 근데 미일 정상회담 했을 때 지난 5월에 그리고 이번에 초청을 하면서 이 한미일 사진 한 컷을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근데 세 명이 만나서 25분 만났어요. 그러니까 별다른 얘기가 뭐 특별히 없었겠죠, 사실은. 인사하고 악수하면 15분 정도 됩니다. 네. 예, 이승원 평론가께서 이렇게 셋이 만나기가 이렇게 힘들구나. 그런 점에서 소원 풀었다. 지금 이런 말씀이신데 그럼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기로 하죠. 자. 이 한미일 3국이 협력해서 북핵 문제에 대응한다. 이 북핵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 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외교장관 삼국 회담에서 다 했던 얘기예요. 네. 똑같은 얘기입니다. 오히려 이 회담이 열리기 전에 제이크 설리반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중국에 관한 얘기도 나올 거다. 네. 또 북한의 자금줄을 끊는 방안이 협의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막상 정상회담 발표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네. 단지 삼국이 협력해서 북핵 문제에 철저히 대비하자. 북한 미사일에 대비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구체성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말이 상당히 한 스텝 더 나갔어요. 공동 군사 훈련을 한다. 한미일 군사훈련 계속해서 미국과 특별히 일본이 원하던 거 아닙니까? 네. 특별히 이번에 새로운 게 뭐냐 봤을 때 요겁니다. 그래요? 예, 요것이 또 일본이 이제 충분한 방위력을 강화하겠다. 네. 이제 미사일 강화하겠다. 보유 국가로 가겠다는 사실은 구체적인 얘기 국제 무대에서 어떤 새로운 국가의 입장을 발견한 건 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발언이라고 생각을 그럼 합니다. 미국도 얻어가고 일본도 얻어갔다 이럴 수 있네요. 아니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북핵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성과로 이야기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바로 제일 가까운 곳에 군사 대국이 탄생하는 거예요. 강대국이 이제 미사일을 가진 나라가 탄생하는 거거든요. 네. 이거 꼭 지금 우리한테 우리가 원하던 바라고 할 수 있을까요? 또 그다음에 이제 북핵을 관리하기 위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기 위한 국제 공조의 일환으로 곧
미국의 재무부 장관이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고 네. 돈줄을 끊는 문제, 이 문제를 협의한다는 건데 원래 이런 건 유엔 안보리나 국제사회에서 다 돼왔던 겁니다. 그런데 요즘 유엔 안보리가 식물위원회가 되고 나니까 한미일이 모여서 어떤 자금줄을 끊는 방법을 찾아보자. 뭐가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뭐 세컨더리 보이콧이라 그래서 중국, 네. 러시아에 북한과 거래하는 은행이나 사업가를 잡아내자. 뭐 네. 이런 게 나올지. 이게 상당히 무리수거든요, 사실은. 그런 면에서는 북한이 제일 중요하다 하는 동어 반복 외에 구체적인 건 없었고 일본은 이렇게 근육을 과시하는 강해진 일본의 자신의 면모를 과시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 한미일 그 득실을 계산하자면 굳이 그렇게 일본의 어떤 그 자기 과시판이었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죠. 그 워딩이 중요한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시다의 총리의 워딩은 이런 겁니다. 이 북한 핵실험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공동훈련을 포함해서 한미일이 함께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라는 거였고요. 바로 지금 더 중요한 거는 한미동맹의 억지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일본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할 것이다.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한 겁니다. 어허.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미일 딱 그 테이블, 사각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이제 바이든이 가운데 앉아 있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 뭐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앉아 있는데 바이든 입장에서는 한미를 이렇게 모아놨으니 이제 소원 성취를 한 거고 그리고 정말 히스토릭한 자리다라고 이제 엄청나게 강조를 했고 기시다는 우리 방위력 근본적으로 강화할 거야 대놓고 얘기하면서 이제 전쟁할 수 있는 국가 자유대의 어떤 권한을 더 늘리겠다 이런 걸 이렇게 대놓고 했고 그렇다면 우리는 뭘 얻은 거지? 없어요. 네, 워딩을 보면 뭐 그냥 북한에 대해서 대응하자. 그거는 굳이 나토까지 안 가서도 할 수 있는 언제나 하는 얘기 아닙니까? 언제나 하는 얘기. 동어 반복을 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한다면 일본 가져갈 거 가져갔고 미국 가져갈 거 가져갔고 한국은 잘 모르겠다. 네. 가 제 결론입니다. 미국은 마녀 가져가고 일본도 가져가고 우리는 잘 모르겠다. 북한은 좀 불구덩이에 두 발을 묻은 것이다 이러면서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최근에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자제하고 있죠. 네. 예, 진즉할 거라는 게 계속 늦어지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중국 요인이 컸다고 봅니다. 그 만약에 7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미국의 전략 자산이 지금 전부 쫓아오기로 돼 있거든요. 네. 항공모함이 또 서해에 들어올지 모르고. 네. 전략 잠수함, 핵 잠수함이 들어오고 이걸 지금 중국이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런 게 들어오면 지금 중국도 어렵다 그러니까 북한이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관리되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지금 북한은 이거 못해서 난립니다, 사실은. 올해 8차 당대회 이후로 지난번에 중앙군사위 확대회의에 이르기까지 네. 강대강을 하도 여러 번 천명해서 예. 이젠 북한이 뭘 세게 발언해도 강경 발언 같지가 않아요. 네, 네. 그러니까 휘날레가 있어야 되고 활용점장이 있어야 되는데 네. 결국은 이런저런 그쪽도 어떤 주변 정세 때문에 핵실험을 미뤄왔던 입장이란 네. 말이죠. 그런데 한국이 나토 회의 가가지고 이제는 중국의 격한 반응을 일으키니까 이때다 싶은 거죠. 네. 이때다. 중국이 저렇게 반발하고 있을 때 우리도 숟가락 얹어서 어떤 한일을 압박하는데 또 한번 존재감을 과시하고 이건 뭐 정해진 수순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핵실험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거네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 대해서 중국이 굉장히 말하자면 격한 반응이 네, 나오고 네. 있거든요. 네. 사실 호주나 일본은 원래 반중전선에 많이 기울어진 나라입니다. 예. 그런데 한국은 새로 가담한 나라거든요. 예. 그러니까 특히 한국에 서운한 거예요. 밉죠. 예. 그래가지고 황구시보 인민일보의 자매지 글로벌 타임즈에서 뭐라 그랬냐면 정상회담 전에 만약에 이렇게 나토에 경도되면은 한반도에 안보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아이고. 제가 보기엔 최고의 협박이거든요. 네. 예, 이런 어떤 중국의 격한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런 면이 분명히 북한한테 영향을 줍니다. 그러게요. 예, 북한이 이제 자기들의 어떤 전략적 도발에 기회의 창문이 열리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이고. 참 어렵네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회의 한번 참석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중국, 북한 격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물론 러시아도 기분이 매우 나쁠 것 같고요. 느티나무님께서 근데 나토 홈페이지 담당자는 좀 너무했어요 얘기합니다. 의원님 이렇게 눈 감은 사진 왜 윤석열 대통령만 눈 감은 사진 이렇게 올렸을까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 가지 해프닝이 있었는데 자꾸 이런 이야기 하다 보면은 한 가지로 좀 정리되는 게 원래 우리 집 잔치가 아니었어요. 예. 이건 유럽이라는 마을 그 동네 잔치인데 우리가 식객으로 간 거예요.
그렇게 가놓으니까 여러 가지 의전으로 소홀하고 외교적 결례가 이게 한두 건이래야 얘기를 하지. 나토 사무총장 면담 30분 기다리게 하고 결국 안 만나주고 그 다음날 만나고 핀란드하고 정상회담은 아예 취소되고 줄줄이 갔더니 뒤죽박죽이고 이 다자회담 나토 정상회의는 일종의 큰 홀 같아서 타운 미팅 홀 같이 이렇게 북적북적 하는 데지 한국을 위한 따로 어떤 뭐 배려나 존중을 해주기가 너무 어렵고 그다음에 워낙 의제가 첨예했어요. 네. 스웨덴, 핀란드 나토 가입 문제라든가 나토의 신전략 개념 채택이라든가 이런 중차대한 문제가 있는데 언제 동아시아 정치 거긴 파트너국가 10개국으로 오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너무 기대를 갖고 갔다. 예, 이렇게 가 보니 예, 우리 기대했던 회담은 아니거든요. 네. 이게 이제 사실 나토라는 게 그동안 뭐 49년 이후에 이제 창설된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기능을 했었죠. 그리고 냉전 이후에는 사실 이제 이렇게까지 심각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같이 이렇게까지 심각한 경우는 많지 않았었는데 이제 외신들 이제 보면은 뭐 Foreign Affairs나 이런 데 보면은 그동안 그래도 나토가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하나의 그룹으로서 그래도 작동을 해왔다. 뭐 아프간이든 뭐 그 이라크든 어떤 전쟁이 있을 적에 어느 정도 개입하면서 뭔가 그래도 그 모양새를 갖춰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번에 나토의 본질을 본 것이 이번에 우크라 전쟁이라고 이제 서양 뭐 이렇게 라이터들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계를 본인들도 이제 서방의 눈에서 봤을 적에도 이미 이제 인식을 한 거죠. 이런 상황이 되니까 나토 안에서 이견이 생기고 뭔가 흔들리는구나. 이제 겉으로는 으쌰으쌰 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다 이해관계가 다르잖아요. 프랑스 다르고 독일 다르고 그런 지적이 하나 있는데 결국은 지금 더군다나 이제 평시도 아니고 전쟁 중에 군사 동맹 협의체인 나토에 한국이 갔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내 자리가 아닌 거예요. 거기서 뭐 환대받을 것도 아니고 물론 이제 그 앞에서 뭐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담에서 한 3, 4분에 걸친 모두 발언 얘기는 했습니다만 그게 사실은 뭐 대단한 그런 발언도 아니었던 데다가 그 사람들의 목적은 딴 데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가서 무슨 뭐 원전을 팔고 뭐 하고 이럴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 처음부터 나토를 한국이 이번에 이제 초청에 응하는 게 과연 올바른 일이었나 이번 이제 전반적인 과정을 보면서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은 사실 북핵 문제의 심각성을 환기시키면서 힘에 의한 어떤 북한 압박을 이야기했다. 이건 윤석열 대통령으로서 본인은 성과라고 생각할 거예요. 네네. 예, 문재인 대통령하고 다른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나토 정상회의는 이번에 역사적 회담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그 유럽의 질서를 갖다가 제시하는 어떤 10년의 비전을 만든 회의라고 좀 봐요. 그런데 지금까지 EU가 브렉시트, 그다음에 프랑스, 독일의 독자 행보로 거의 빈사 상태였습니다. 네. 경제적, 사회적으로 유럽이라는 지역은 흔들리고 있었고 거의 뭐 유럽연합은 빈사 상태로 가고 있었다. 경제, 사회적으로는 그렇게 됐으나 분열되고 있으나 안보로 뭉친 겁니다. 결국은 전쟁 중에 러시아라는 새로운 공동의 적을 맞이해가지고 나토가 유럽의 질서를 세우고 그걸 넘어서 중국이라는 러시아 너머의 적까지 보다. 이래서 이제는 그 유럽의 동맹이 아니라 어떤 전 세계 글로벌한 어떤 그 연합 세력으로 진화하겠다는 얘기고 그래서 아시아의 식객들을 데려다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이런 전략적 맥락을 다 어떻게 생각하고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 세계는 아무리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해도 전쟁 문제, 이 배고픈 문제보다는 죽고 사는 문제가 우선이다. 이걸로 해가지고 이제 서방 동맹을 재결석하고 세계와 이후의 시대를 질서를 만들어가겠다는 이 출발점이 되는 거거든요. 이 회의가. 그런데 이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유럽 질서 재편에 대한 조금 고민이 있었습니까? 진전도 보였습니까?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나토 원정군, 합동 원정군을 강화한다는 이야기라든가 동유럽의 그 폴란드의 미국의 패트리엇 그 지대공 미사일 MD 시스템, 또 에스토니아나 이런데 이제 그 영국의 그 기갑 전력, 독일의 또 군사력 이렇게 해서 흑해와 발트해에다가 전진 배치를 하는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의 군대처럼 융합이 돼 나간 새로운 전략 개념이 만들어졌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간 테러와의 전쟁 이후로 그 성격이 모호했던 나토가 일거에 다 재조정돼 가지고 새로 그 강화되는 그러면서 군비가 증강하고 이게 이제 중국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이런 선언이 나온 거거든요. 이거는 우리한테 앞으로 미치는 영향도 매우 민감하면서 클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 면에서 인도 태평양 전략도 지금 시험대에 올라 있다.
아시아의 나토화 문제가 앞으로 의제가 된다. 이거죠. 네. 이번 회의에 가서 영수증 크게 끊어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우려하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근데 폴란드와 방산협력 강화한다, 유럽 세일즈 외교 나섰다 이렇게 얘기도 나오는데 이건 또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프랑스, 네덜란드, 폴란드, 덴마크 이런 이제 총리나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양자회담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시간을 할애한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이제 프랑스에는 원전, 뭐 네덜란드에는 뭐 반도체 이런 것들을 이제 판매하겠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처음에 그러니까 나토라는 공간에 가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우니까 우리 김성환 실장이나 이제 외교안보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백브리핑을 하면서 우리는 민주주의와 뭐 보편적 법치와 그리고 인권에 대해서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사람들과 연대하기 위해서 가는 거야. 그리고 갔을 때 원전 세일즈 등등을 할 수 있어라면서 계속 이제 물타기를 좀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성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양자회담을 하면서 이런 성과들을 조금 만들어낸 건 사실입니다만 본질은 이번에 나토 정상회의가 역사적으로 굉장히 그 전략 개념이라고 해서 12년 만에 개정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전략을 세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은 주요 이슈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네네. 하나만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뭐 좀 매너가 좋으시니까 제가 네. 제 이평론가님한테 여쭤볼게요. 대통령 국가원수의 매너는 어떠해야 되는 건가요? 앞에서 만날 때 팔 이렇게 흔든 거 그게 좀 결례가 됩니까? 뭐 결례라면 즐거우면 흔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또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게 외교 공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뭐 김건희 여사 뭐 흰 장갑은 왜 꼈냐부터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고 뭐 윤석열 대통령 뭐 등등 있는데 사실은 두 가지 갈래인 것 같아요. 하나는 그냥 몰라서 실수하는 거는 괜찮은데.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보면은 의전 쪽에서 뭐 잘못했나? 네. 라고 생각할 정도의 그런 것들도 좀 있었고. 잘 좀 챙겨줘야 되는데 네. 처음이니까 그럼 더 좀 주시시켜야죠. 그렇죠. 심지어 이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정상들이 만날 때는 그 동선 하나부터 문 여는 순서부터 위치까지 다 이렇게 포지션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주지시키고 연습하고 하긴 하는데 이번에 보면은 의전 쪽에서 잘못한 건지 의전에선 잘했는데 이걸 소화를 못 시킨 건지 아니면은 그게 별로 뭐 의미가 없었다고 받아들인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좀 여러 가지 약간 좀 민망한 장면들이 있었던 건 사실이죠. 네. 예, 역시 이런 문제들이 국내 이제 언론의 주요 관심사가 됩니다만은 지금 제가 이 국내 언론을 아무리 다 뒤져봐도 네. 이번에 나토 신전략 개념에 대해서 심층 기사가 한 건도 없어요. 아유 신장갑 지금 패션 얘기만 하고 있어요. 저기 일본 언론은 난립니다. 그래요? 거기에다가 저기 그 바이든 대통령이나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엄청난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데 우리는 결국은 김건희 여사 패션하고 네. 이제 그 의정 결례 외교의 어떤 제스처 이런 쪽으로 기사가 나가는데 이번에 대통령을 수행한 그 기자들도 네. 어떤 국제 기자들이 아니라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이 예. 그것도 언론사당 한 명씩 소수가 갖고 예. 이렇게 해보니까 너무 이 취재력이 빈약해가지고 지금 어떤 심층 분석 기사가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런데 이런 이번에 전략 개념이라든가 그 포스트 우크라이나 이후의 질서와 중국과의 이제 저기 어떤 새로운 어떤 유럽의 대치 전선은 네. 새로운 철의 장막이 쳐지는 거예요. 네. 새로운 어떤 냉전의 대치선이 쳐지는 이 선언이 나온 거고 네. 이후에 군사적 움직임이 따라온다 이 얘기를 하는데 한국 보고 협력하라는 겁니다. 예. 자, 이 부분에 대해 중국이 지금 펄펄 뛰고 있어요. 예. 자, 이 부분에 대한 주변 정세, 우리 앞으로 이거를 관리하는 국가의 전략의 중심이 있을까요? 지금도 언제까지 이런 어떤 가십성 기사에서 우리의 성숙되지 못한 국가 정책, 네. 또 이런 부분들로 이렇게 휩쓸려 가듯이 저는 이 코리안 리스크가 새로 대두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매우 위중한 시기인데 그래서 주진우 라이브에서 이렇게 두 분 모시고 지금 잘 듣고 있습니다. 1967님 두 분의 현실성 있고 공감 있는 평론 찐 팬입니다. 쉽고 팩트 느껴져서 너무 감사하게 듣고 있습니다. 얘기합니다. 1474님 앞으로 러시아와 중국 관계 어떻게 진행될지 걱정입니다. 걱정됩니다. 예, 일단은 우리의 어떤 국가의 중심과 어떤 기술의 주권, 우리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인식이 더 시급하지.
올인 동맹. 네. 뭐 또는 뭐 국제사회에 가서 정상회담의 모양새. 지금 이러다가 휩쓸리다가 그 어디 가가지고 또 엉뚱한 얘기에 우리 성큼성큼 지금 한 발 두 발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이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른다는 이 자체가 문제예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중견국가로서 우리의 자존감이 있는가. 또 세계 속에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공공재가 있는가. 주변 정세를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중견국가인가. 우리는 강해졌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먼저 국가적인 내부 성찰, 내부 지향적인 시각이 지금 대단히 급해졌습니다. 그러지 않고 이제 자꾸 이렇게 외향적인 그러면서 무언가 맞춰주드리는 또 이번에 일본에다가 만나자고 하면서 징용 노동자 문제 같은 경우 지금 졸속 처리될 조짐조차 보이는 이런 어떤 무리한 외교 이런 것들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말 한번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 될 때.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이 전략 개념이라는 게 스트래티직 컨셉이라고 해서 이 향후 10년 동안 어떻게 할 것인지 전략을 정말 세세하게 해놓은 그 일종의 그러니까 10년간의 계획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최고의 어떤 내용들인데 아까 잠깐 이제 말씀드렸으면 12년 만에 개정이 됐고 이 안에 이 전략 개념이라는 이 보고서 안에 중국을 적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작년에는 공동 성명에 중국을 넣긴 했는데 이렇게 10년을 이제 내다보는 전략 개념이란 보고서에 중국이라는 걸 넣은 건 이제 처음이죠. 그리고 여기서도 그냥 중국을 한 번 언급한 게 아니라 이 정도예요. 중국의 야망과 강압적인 정책이 우리의 이익 안보 가치에 도전한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수위 조절도 사실은 미국하고 영국 같은 경우는 좀 세게 가자라는 거였고 독일과 프랑스는 그래도 우리 중국과의 관계가 있으니까 조금 적게 가자. 그래서 수위 조절하느라고 이제 왜냐하면 외교문서는 단어 하나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형용사 하나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수위 조절 계속 내부에서 뭐 보고서 이제 계속 수정하다가 결국 나왔는데 중국이 지금 뭐 나토를 아태 지역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늑대를 집으로 끌어들이는 것 같다라고 이제 지금 반발하고 있는 게 바로 이런 점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 유럽 사회에 있는 나토를 아시아판으로 다 확장시킨 거에 대해서 중국은 반발하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그 중간에 어디 설 것인가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아직은 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저기 폴란드에 미국 5군단 육군 병력의 본부가 만들어지고 그 영구 주둔한다고. 예, 영구 주둔이고 네네네. 주둔 병력이 이제 유럽 주둔이 10만 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 네. 거기에다가 F-35 전투기를 미국의 러시아의 코앞에 배치하는 거예요. 네. 예. 거기에다 흑해 함대에 구축함을 추가 배치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핀란드 스웨덴도 들어왔습니다만 나토 사무총장은 지금 4만 명이던 합동 원정군 이게 신속 대응군이거든요. 나토 산하에. 네. 이게 4만 명을 30만 명으로 늘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럽에 지금 20만 이상의 군대를 가진 나라가 없어요. 유럽에 쓸만한 군사력은 다 끌어모아서 하나의 군대로 만들어야 이 숫자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변화면 지금 이게 러시아에 주는 신호가 뭔가를 보십시오. 네. 우크라이나에서는 이렇게 소모적인 장기전이 될지 몰라도 그 나머지는 저기 서방의 첨단 군사력 전략 자산을 전부 그 러시아 코앞에 깔아놓겠다는 얘기고 네. 러시아는 전술핵 무기를 전진 배치하겠다는 얘기예요. 예. 이게 나토에서 개념화됐고 군사적 조치가 따라와요. 거기에 중국까지 끼워넣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평평한 세계 여태까지의 어떤 그 평화로운 시기가 이런 지나가나요? 다시 장벽 있는 세계, 장벽이 세워지는 시기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나토 가입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명목상 시작된 거 아닙니까? 네. 핑계는 근데 스웨덴, 핀란드가 이제 가입했고 튀르키예 입장을 바꿨고요. 러시아에서는 지금 계속 좀 격한 반응 나오는데 러시아가 또 다른 좀 바보 같은 결정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거 걱정됩니다. 네, 그래서 그 지난달에 그 미국의 CSIS에서 나온 그 커밍 스톰 다가오는 폭풍이라는 아주 의미 있는 보고서가 나왔는데 또 나왔습니다. 네, 커밍 스톰. 미국의 최고의 전략가들이 다 그 참여한 워게임에서는 네. 그 폴란드로의 확정 가능성을 러시아가 고민할 것이다.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전술핵 무기 전신 배치라든가 아이고. 여러 가지 어떤 새로운 전략 옵션을 고려할 거다 이렇게 보고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 지금 세계적인 금융위기, 에너지위기, 식량위기가 이래 확산돼 있는 상황에서 전쟁 피로도는 높아지지만 물러설 수 없는 치킨 게임이 서방 나토와 러시아 간의 전개가 됐을 때 우리가 지금 자유와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서방 동맹을 지지하는 문제는 듣기에는 좋지만 네. 과연 앞으로 따르는 책임과 비용 그다음에 우리 스스로 감당해야 될 몫도 진지하게 고려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이
권력의 틈바구니 안에 지금 뛰어든 상황이 됩니까? 그 뛰어들겠다는데 지금 정부가.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어쨌든 스웨덴과 핀란드 나토 확장 명분으로 전쟁을 일으켰는데 오히려 더 확장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핀란드와는 1,300km를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본인들 입장에서 더 힘들어진 거죠. 네. 그래서 당장 그 라브로프 외무 차관 같은 경우 나토의 무책임한 결정이다. 그리고 북유럽 EU 국가들의 평온한 시기가 올지 의문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 니네들 편할 것 같지 아니야라고 이제 경고를 하고 있고 사실은 뭐 확정 가능성에 대해서 은근히 암시하는 그런 경고장을 계속 보내고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죠, 본인들. 그런데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데 러시아는 조금 생각해 보면 잘 버티는 건가요? 이 장기전을 더 끌고 가려고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소모되고 있죠. 러시아는요. 네. 이제 재래식 저런 전쟁을 언제까지 할 수 있는 나라냐. 미사일 재고가 몇 발이냐. 이런 걸 따지면서 미국은 약화시키겠다는 입장이고 예. 설령 전쟁을 종식하는 평화 협상을 하더라도 우크라이나가 유리한 입장에서 할 수 있도록 이 군사력 지원은 계속한다. 이거거든요. 자, 그런데 미국의 정보기관의 그 전직 관리로 돼 있는데 슬프게도 우크라이나 전쟁은 금방 끝나지 않고 상당한 소모전으로 교착될 것이다. 이런 우울한 전망이 나왔어요. 예. 이제는 출구 전략 생각할 때가 됐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그냥 전쟁의 양상을 승리하는 쪽으로 유도하겠다는 생각 갖고서 관리되는 전쟁이 아닙니다. 굉장히 피로해지고 있어요. 그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나 이제 그런 분들이 사실은 이제 돈바스 동부 지역 어느 정도 좀 양보하고 끝내야지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이제 돈바스가 완전 장악됐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러시아는 더 많이 얻고 끝낼 지금 요산인 거고 그래서 더 많이. 네, 그리고 중부 지역까지 지금 공격하고 있고 다시 이제 수도 지역까지 공격을 하고 있는데 정말 소모전 양상으로 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아이고. 네. 결국은 세력권을 수호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변하지 않아요. 지금은 글로벌 시대 세계 정세 많이 배워봤습니다. 김종대, 이승원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세계 정세를 봤는데 우리는 지금 외교력을 잘 발휘하고 있는지. 자, 저는 6시에 2부 이어가겠습니다.